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아이 마음속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이는 부모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아이가 부모의 마음속에 무의식에 억압된 것을 대신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엄마가 사실 사람들과 잘 사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어떤 상태냐면 자신의 실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이게 수치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엄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가 엄마하고 방학 동안에 잘 놀았습니다.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나 친구가 없어. 엄마는 자꾸 왜 친구가 없니 걱정을 하잖아요. 사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구 없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엄마를 놔두고 가면 엄마가 혼자 심심해 할까봐 이거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어린 시절에 여러 외로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귀면서 사람이 좀 더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 수치심이 들킬까봐 사람을 잘 사귀지 않았지만, 그래서 엄마가 늘 외로움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벌써 그것을 감지하고 내가 학교를 가서 친구들하고 잘 놀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엄마를 위로해 주느라고 엄마 난 친구가 없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곧대로 들으면 쟤도 나처럼 친구가 없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염려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이를 걱정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안 보게 되는데, 근본 내용에 들어가면 엄마도 이제 친구를 사귀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고립되지 마라,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요, 엄마의 무시간의 깊은 곳, 엄마가 감추고 있는 것을 대신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이들은 그 형태에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될 때는 좀 더 멀리 보면서, 아이가 때를 쓸 때는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저런가, 그것을 뒤집어서 엄마 자신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 이게 방향 하나만 바뀌어도요, 아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될 겁니다. 자, 아이가 이유 없이 운다. 아이는 이유 없이 울지 않습니다. 눈물은 고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알레타 솔토 박사는 눈물은 인체가 복원되는 노력이며 치유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눈물은 몸을 회복시키는 자연적인 도구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울면 치유가 일어나고, 심리치료는 과거에 억눌렸던 감정을 발산하고 진정한 자를 되찾는 과정이다. 과거에 억눌렸던, 억압됐던 감정을 표현하고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이다. 나는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린 환자들에게 그 고통을 눈물을 통해 외부로 쏟아내게 한다. 울지 못하면 병든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눈물은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터져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나 과거에 대한 괴로움이 표현되는 수단이기도 한다. 힘들게 태어난 아이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겪었던 출생 과정을 울음으로 표출하는데, 때로는 태어나고 몇 주간 지나서 비로소 나타나기도 한다. 저는 이 사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푸르미가 태어나자마자 황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인큐베이터 황달 치료를 받느라고 이렇게, 그죠? 인큐베이터인가 그 안에 치료받는 데 놓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격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걸 몰랐어요. 당연히 그렇게 치료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오고 난 다음에 거의 한 석 달 가까이를 그렇게 울었습니다. 푸르미 엄마는 그 아이를 너무너무 우니까, 왜 우는지 모르니까 그 아이를 꼭 안아줘서 그렇게 석 달 동안을 버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푸르미 엄마는 그래서 이모들이 얘기할 때 쟤 그러다 못 걷는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안아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격리됐던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은 그거를 그렇게 울면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지금 제 의식이라면 그때 병원에서 그렇게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형광등 씌워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비 씌워줘가지고 그래서 치유하는 그 과정인데 뭐 제가 안고 해도 되는 그 문제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자, 아이가 운다고 해서 무조건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충분히 울어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 표현은 아이가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다는 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엄마가 울지 못했던 사람은 이 1시간이 아니죠. 그건 뭐 1년간 맘먹을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질 겁니다. 자, 아이가 울 때 충분히 울도록 마음속으로 허용을 하면 그 아이의 울음은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부모가 그 울음을 되게 불편해합니다. 왜? 어린 시절 자기도 못 울었는데 그리고 걔가 운다는 걸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는 건 그렇게 치유의 기능이 있다. 울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그리고 그걸 옆에서 지켜봐줘야 된다. 근데 지켜봐주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못 울었던 그 울음에 관한 그 부분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는 어떤지 아세요? 울음을 마음껏 그 자신의 감정에 닿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훌쩍훌쩍 웁니다. 훌쩍훌쩍. 그러면요, 그 치유하는 기간이 되게 오래 갑니다. 저도 이걸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울지 마, 뚝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발견하고 내면에 뭐가 억압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 자신을 탐험하면서 찌질이가 되면서 울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울지 못하게 하니까 남들 안 보는 데서 그냥 훌쩍 속으로 운전하다가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그때 왜 엄마가 그랬을까? 왜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을까? 뭐 이런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슬펐을까? 그렇게 울다가 또 뭐 남자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그름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울음이 오래 갔습니다. 저는 사실 푸름이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성장 과정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들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울 때 전 뒤에 앉아서 같이 함께 울었던. 그래서요,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강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치유해준 푸름이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오히려 저보다는 저한테 뒤에서 울어준 아버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저는 제가 울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가슴에서 흐느끼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 울음은 감정을 해방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짓누르고 억압한다. 해방감을 주는 울음은 오열과 눈물을 동반하는 울음이다. 오열과 오열 이걸 제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울었다면 자신의 감정에 맞닿아서 그렇게 울었다면 그 다음에 속이 후련해질 겁니다. 근데 울음을 이렇게 훌쩍훌쩍 울다가 그치고 훌쩍 그치면요 머리가 아파요. 감정을 억압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마음껏 울지 못하고 긴장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마음껏 우세요. 예, 특히 그 울음이 허용되는 그런 곳에 가서 어저께 저희도 이 강연이 있어서 이렇게 엄마들끼리 만나서 모임을 합니다. 근데 푸름이 교육 안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 앞에 오면 그렇게 깊은 오열을 느껴요. 그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오열할 수도 있고 제가 뭐 하는 거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땠는지 그것만 물어줍니다. 근데 처음에 오신 엄마들은요, 놀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 많은 앞에서 저렇게 울 수 있어? 그럼 불편하죠. 그 울음, 그 사람의 울음이 나를 치유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도 함께 울었으면 좋겠는데 내면이 건드려지니까 얼른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게 갑니다. 푸르미닷컴에 와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깊은 오열을 하죠. 코칭을 받는다는 것도 결국은 오열하지 않고는 과거의 상실을 떠나보내지 않고는 치유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을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용서함으로써 그것을 놔버리는 그 과정. 그래 과거의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사라지면서 현재를 살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울음은 긴장을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이들이요 자신의 이제 울음, 분노에 관한 표현입니다. 분노도 아이들은 표현을 합니다. 뭐 이렇게 공격성을 보일 때가 있죠. 근데 부모가
그것에 대한 공감, 제가 지금 화가 났구나. 화가 표현하도록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못하고, 부모도 사실은 이 화를 억압하면 분노가 되거든요. 그래서 꾹꾹 참았던 사람은, 제가 저러다가 저 공격성이 강해져가지고 사회생활 못해, 관계성 안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억압해버리면 아이는 그 분노를 표현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내면으로 쌓입니다. 내면으로 쌓이면 이 내면이 쌓인 것들을 해소할 방법으로 속에서 뭐 늑대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괴물이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뭐 식인종이 나온다든가 이런 걸로서 대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되게 두려워합니다. 삶을. 왜 두려워하냐면 사실은 아이 마음속에서 억압된 분노가 이거를 자기 마음속에는 억압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있는지조차 몰라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투사.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야. 너무 두려워 덜덜덜 떠는 거예요. 사실 근본에 가면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어린아이 마음속에는요,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엄마가 그 분노를 풀도록 공감을 못 해주면. 근데 엄마한테 분노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는 누가 길러주고, 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자기 내면으로서 그 분노를 돌려놓고, 이걸 돌린 위장된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뭐가 되냐면, 죄의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죄의식, 또한 이 분노를 남한테 공격하고 싶은 내가 만약 공격하다가 나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애초에 나의 행동을 남한테 접촉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이 두려운 사람이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세상을 공격하고 싶은 그 분노의 에너지, 억압된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투사한 것이 세상에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서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이 내면에 관한 것을 여행하게 되는 이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고 결국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괴물에 관한 꿈을 꿨다면 이 아이가 지금 분노를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자, 그러면 괴물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 아이가 느끼는 것들을 막지 마세요. 그냥 그 아이가 자신의 괴물에 관한 얘기들을 표현하도록 엄마가 들어주세요. 그래, 그 괴물이 어떻게 써? 어땠니? 그러면 이 아이가 그다음부터는 괴물을 대면하면서 늑대가 나왔는데 내가 늑대를 절벽에서 밀어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뜨렸어. 난 힘이 있어. 네. 아이는 부모가 들어주는 그 과정에 이 표현하는 과정이 곧 치유의 과정입니다. 자, 이것들을 그렇게 말로 표현할 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방법은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는 말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 당연히 그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면서 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아이가 악몽을 꿨을 때는 항상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악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와 함께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괴물의 힘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내 안에 괴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자기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아이가 꾸는 모든 꿈을 다 분석하려 하는데 분석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들어주시고 그 감정에 공감해 줌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치유할수록 해주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아이가 잠을 잘 때 어떤 걸 해주면 좋으냐면요. 이게 이제 NLP입니다. NLP. NLP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Neuro Linguistic Program이라고 그 다음에 신경 언어 치료죠. 신경 언어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 인간의 두뇌나 신경계는 강한 이미지를 상상했을 때 실제 일어날 거 아무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상상으로
아주 그 정말 강한 상상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면 그것이 그 자체가 그 치유의 효과를 갖게 돼 있어요. 예를 이런 거예요. 아이에게 머릿속에 걱정 상자를 만들어 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자, 네 안에 지금 상자가 있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 상자는 아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네 마음대로 그 상자를 만들어도 되는데 잠들기 전에 그 하루 동안 쌓였던 걱정거리를 다 이 상자 안에다 놓아놓자.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자. 그럼 아이는 그 상상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에서 걱정했던 건 막연하잖아요.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상자 안에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점점 넣게 되면 걱정 자체가 그 상자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근데 그 다음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상자를 열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냥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와서 결국 궁극에 가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거기에 옮겨놔서 안정화됐지만 결국은 자신의 대면을 통해서 사라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뉴로링스틱 프로그램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그 아이의 이 평온을 찾는 데는 도움이 굉장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빨리빨리 치고 나갑니다. 억압된 감정입니다. 자, 억압된 감정. 억압이란 단어는 자신의 무의식에 있다라 그랬습니다. 억제는 참는 거라 그랬기 때문에 억제는 알지만 억압은 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이가 뭔가 감정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이렇게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뭐 엄마 일부러 때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하나도 안 아파. 막 이럽니다. 그래서 엄마 감정 그냥 안 아픈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아픈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갑자기 그냥 몸을 탁 던져서 다칩니다. 왜 다칠까요? 이거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삼키면 지금 엄마가 아빠 그러잖아. 이거 울면 안 돼. 남자가 그런 거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감정을 삼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상처를 입은 아이는 그 고통을 되새기지 않기 위해 다른 고통을 감당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그러니까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더 객관적인 고통이었다. 탁 닥쳐서 이 감정에 관한 고통을 표현 못하니까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 감정이 표현되잖아요. 그 아이는 무의식 중에서 감정의 고통을 표현 못하면 육체적인 고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많이 억압한 아이들은 많이 다칩니다. 다쳐서 뭘 하냐면 엄마가 주의를 더 기울여 주기를 원합니다. 다칠 때만 또 주의를 기울여주니까 이게 이 아플 때만 계속 주목함으로써 아이한테 뭐냐면 네가 아파야만 내가 관심을 준다. 이것을 습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소통되지 않는 억압된 감정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느낌과 생각, 행동 자체가 좋든 나쁘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신감을 키워가는 행위이다. 근데요, 우리 사회가 그 감정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에 대한 수침을 느낀다 그러면 이거 억압시켜버립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발견의 기쁨이거든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손을 발견했습니다. 손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을 발견했을 때 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뭘 발견했냐면 고추를 발견했습니다. 고추. 이 아이는 발견의 기쁨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아주 근엄한 목사님 와서 예배 보고 있는데 와서 고추, 엄마 내 고추 발견해서 고추를 내밀고 이렇게 휘둘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잡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 엄마가 수침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아이는 뭐냐면 그 아이는 발견의 기쁨을 통해 표현했는데 내가 이것을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끌려갈 때 그 수침을 억압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성은 은밀한 것이 돼버리고 그런 감정들 이게 성뿐만 아닙니다. 분노했을 때 억압이 돼버리면 이게 분노하면 안 돼. 근데 울었는데 창피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그것은 나의 무의식 안으로 깊이 억압이 되고 억압되어 있는 것은 충동의 힘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절대요.
억압된 것을 내가 내 의지로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그 억압된 감정은 반드시 찾아갈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떤 면에서는 도착적인 다른 방식으로서 표현이 되더라 이거죠. 대부분의 중독과 강박에 관한 부분들은 이 억압된 감정이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도착의 행위죠. 정상적으로서는 감정을 못 느끼니까 뭔가 중독과 강박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여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네 감정을 느껴라. 그 감정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어서 지켜보는 거와 그것을 억압한 건 다르다는 뜻입니다. 지켜볼 수만 있다면 그 감정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간디와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히틀러가 되기도 하고 간디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히틀러를 내가 억압해버리면 항상 다른 사람한테 히틀러를 보게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에고 안에 인간 안에 히틀러의 이 감정이 있어.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한 모습이야. 그러나 그런 모습도 있지만 나는 내 안에 사랑도 있어. 이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히틀러가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만일 이것을 막아버리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가면을 쓴다. 그리고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킬세라 언제나 두려워하면서 더욱더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애쓴다. 이건 벌써 수침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감추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감춘 걸 다 알고 있으라고 생각해요. 참 희한합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 물론 이제 무의식에서 연결돼서 알고 있는 거 있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감시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이건 내면의 감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수치심이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전전긍긍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잠을 평온하게 깊게 자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게 수침 중독이라는 것은 나중에 수침 중독이 뭔지에 대해서는 수침의 치유라는 책에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거 책 한 권입니다. 수침 중독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감정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 돼버리면서 존재가 돼버리면서 나를 물건 취급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러면 중독이 돼버리면 그 수침 중독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죠. 프로이트는 우리가 자신의 파괴적인 본능을 인식하면 더욱 파괴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게 히틀러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다. 파괴하고 싶은 욕구와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 본능적인 느끼는 충동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방어 기제다.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나의 분노를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거 원래 본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의 방어 기제라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 이처럼 감정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감정에 지배당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폭력이라는 것은요, 이 감정에 관한 에너지가 커서 순식간에 표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감당 못하니까 그냥 확 표현해버리죠. 그러나 이 공격에 관한 부분들은 사람한테 많은 상처를 주죠. 이 공격이요, 이 분노의 공격이 16가지 얼굴을 가지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자,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부모가 그 감정을 표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는 죄의식과 걱정에 휩싸여 화를 억압한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 아이는 자기가 엄마를 파괴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내면에 품게 된다. 반대로 매를 맞으면 자신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엄마가 죄의식에 관한 부분이 이 분노를 못하게 하면 분노가 자기 내면으로 향해서 죄의식이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면,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이렇게, 내가 이거
내가 얼마나 공격적인 사람이야. 내가 엄마를 파괴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막 행동적으로는 더 잘나고 노력하는데 마음속에는 엄마를 미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서 또 두려워하고 또한 아니면 매를 맞으면 자신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공포에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감정을요 밖으로 돌리면 두려움이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 내면을 돌리면요 이 안에 있던 죄의식도 같이 갖게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죄의식과 사실은 분노, 두려움 같은 겁니다. 다 거짓된 감정들이고 실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표현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 그런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란 어린 시절에 그런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란 어른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억압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분노가 자기의 내면을 파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만약 화를 터뜨리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자기 존재와 신체의 한계에 대한 의식을 잃을까봐 두렵다. 그러나 화가 난 만큼 그것을 표현하면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또한 이게 방치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죠.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무심하면 아이는 절망에 빠진다. 아이를 방에 혼자 올려보내 혼자 울게 하거나 다른 곳에 화풀이하게 만들거나 아이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아이는 감정이 부모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네, 이건 방치당하지 않아도요. 그 안에 엄청난 이 방치 때리지 않아도 그래도 방치만 당해도요. 그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는 어떠냐면 이 감정에 관한 걸 느끼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방어 기제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느끼지 않으려 하게끔 막는다.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는요. 이게 상처받을 때마다 방어 기제를 만들면서 붕대를 감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때 방어 하나하나는 방어를 잘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미라가 돼 있다.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정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세상을 완전하고 풍요롭게 인지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인지하지도 못한다. 무슨 뜻이죠? 감정을 억압해놨기 때문에 결국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무감정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게요. 예를 들어서 분노를 하나를 억압하잖아요. 그러면 분노만 억압되는 게 아닙니다. 기쁨도 억압됩니다. 모든 감정이 함께 억압되기 때문에 자, 굳은 살은 어린 시절의 감정이 표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부모가 되어서는 거꾸로 자기 아이들이 겪는 감정에도 무감각하게 만든다. 아, 이거요. 이거 자신 안에서 감정이 무감각하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막 있잖아요. 막 마음속에 애를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센 감정을 만들면 나 이런 사람이야. 절대 안 느낄 거야.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눈물 흘리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어린 시절 이것을 무감각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가를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아이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플까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감정을 받아주게 되고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센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래야만 내 감정을 안 느끼거든요. 막 엄마가 잔인한 상상을 만들어냄으로써 막 그 상상 내가 이러면 안 되나 이렇게 막 그거 나 상상 안 할 거야 이거 하다가 내 감각을 안 느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인한 상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내 아이가 또 죽을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거야 이런 상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만들어내서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무감각함 감정이 느껴지지 않음을 막고 있는 그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이제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고무 젖꼭지를 물리면 아이는 감정적으로 억압을 받게 된다. 이게 참 공갈 젖꼭지 물리잖아요. 공갈 젖꼭지. 이게 참 아이가 울면 공갈 젖꼭지 물리잖아. 이건 뭐냐면 너 감정 느끼지 마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당연하잖아요. 공갈 젖꼭지 물리는 게 아주 그냥 교육이 돼 있잖아요.
사실 이거 폭력입니다. 따지고 나면. 사실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참지 못해서 젖꼭지를 물리는 것이다. 젖꼭지를 주면서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젖꼭지를 물리면 아기는 긴장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내면 깊은 곳에 억압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는 어떤지 아세요? 아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욕구가 생길 때마다 입안에 뭔가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다는 습관을 가르치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 아이가 크면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먹을 것을 찾거나 손톱을 깨물지 않을까. 여기서는 그렇게 은연중에 표현했는데 이거 맞아요. 욕구가 생길 때마다 표현 못할 때마다 먹습니다. 먹는 때만큼은 만족스러워서. 그래서요 정말 제가 이 경험상 살을 빼려면요 자신의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가 뭐고 감정이 뭔지 이거 깨달음을 통해서 충족을 해야만 내가 진정 배가 고파서 먹는 건가 아니면 감정이 고파서 먹는 건가 이 부분에 관한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만 먹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아요. 다이어트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 하면 또다시 요요가 오고 하면 또 요요가 오고 왜 오겠습니까? 그 안에 무시간에 깊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저는 살찌지 않습니다. 안 찐다는 얘기 뭐냐면 살 많이 먹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빼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것도 빼는데 억지로 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가도록 놔두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욕구에 대한 갈망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몸의 지능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제가 요새 구름이 자연 관찰한다고요. 6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당연히 먹는 걸 잊어먹는 거죠. 살이 어떻게 보니까 한 2kg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겁니다. 자, 근원 안에 다이어트하고도 사실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 더. 많은 아이가 울지 않으려고 잠을 잔다. 많은 아이가 울지 않으려고 잠을 잔다. 잠은 울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했을 때 감정을 억제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잠은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어린 시절에 잠 잘 자는 애들 있죠. 환영받지 못했던 애들은 잠 잘 잡니다. 푹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순해서 잠만 잡니다. 근데 사실 이 잠이 방어 기제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은 아이들은 잠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아이가 울지 않으려고 잠을 잔다. 이런 얘기는 울음이 허용되지 않으면 잠으로써 그걸 회피한다라는 거죠. 이거 많이 금방, 이 엄마들, 책 읽어준 엄마들 금방 압니다. 몸이 쌩쌩했는데요. 아이한테 책만 읽어주려면 졸음이 와요. 그건 뭐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신한테 책을 안 읽어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읽어주려 할 때 뭐가 떠오르냐면, 그때 내가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거에 따른 감정이 따라오는 것을 막고 싶어서. 그래서 뭘로 회피해버리는 거냐면 잠으로 회피한다는 뜻입니다. 자, 마음껏 우는 아이는 잠이 없는 편이다. 긴장 때문에 쉽사리 지치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려 긴장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기는 주변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찰하며 더 오랫동안 잠들지 않는다. 제가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지금 푸르미닷컴 아이들이 그렇게 뽀스락거리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엄마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초창기에는. 좀 자야 되는데. 그래 엄마가 쉴 수 있는데 사실 엄마도요. 이 안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힘을 회복하면 잠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즐거운데 언제 자고 있겠어요. 그리고 잠을 자도 잠깐 자도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깊이 잡니다. 그리고 회복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제가 제 지금 자동차만 56만 킬로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 끝나고 또 내일은 새벽에 부산 가서 강연 2개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일정이 굉장히 많지만 가다가 너무 졸리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근데 한 15분 정도 자면 다시 굉장한 회복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굉장한 제가 회복 탄력성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쉽사리 지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